시작하고요. 네.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는 게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장근영 학생. 잠시만요. 장근영 학생 왔네요. 네. 표시했어요. 뭐 10분 늦은 거니까 쿨하게 넘어가시고. 네. 일단 할 거고, 혹시나 소리 안 들리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말이 작게 들린다, 말이 울려서 들린다, 이런 거 채팅에 다 쳐주시면 돼요. 말로 해도 되고요.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다 보이시죠? 슬라이드 보이실 거라 생각하고 시작할게요. 일단 제 수업은 이제 그 신소재와 미래기술 수업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이제 화학공학하고 재료공학 쪽인데, 제가 이제 반도체 쪽 산업체에서 좀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사업부에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반도체랑 광전소자 쪽, 이제 태양광, 에너지 또는 반도체 쪽 이제 박사 받았고요. 그리고 원래는 미국에서 좀 화학공학과 전공하다가 박사를 이제 신소재 공학과로 간 케이스예요. 그래갖고 조금 어떻게 보면 특이한 백그라운드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뭔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초점에 맞춰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그 출석 비중 높고요. 과제 없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으로 이제 총 성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 비중이 75%다 보니까 시험 잘 치시면 되고요. 원래 제가 그 노트에는 25%, 50%라 적었는데 아무래도 기말고사 비중이 너무 높으면은 학생분들이 이제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서 35랑 40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업로드 해드린 거에는 25, 50으로 돼 있는데 35, 40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이 수업에서 뭘 하는지, 그리고 왜 재료공학, 미래기술과 어떻게 접목되는지, 신소재가. 왜냐면 저도 이제 신소재 공학을 결정할 때 이러한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뭐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수업을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시각을 가지고 3학년, 4학년 준비하고 취직도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좀 교양 그리고 전공 비슷하게 좀 가벼운 느낌으로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분야인 반도체 물질, 금속 물질 다음에 좀 집중적으로 파고 고분자 물질, 탄소 재료, 그리고 복합 재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깊게 안 갈 거예요. 애초부터 깊게 가게 되면은 렉처 2, 렉처 3, 렉처 4, 렉처 5 이런 것들이 다 한 가지 수업으로 될 수 있지만, 이제 금속 및 반도체 물질은 아마 3학년 때 무기화학 제가 가르치는 거 들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깊게 가실 수 있고, 탄소 재료 같은 경우도 제가 3학년 가르치는 그 차세대 탄소 재료 수업 들으면은 깊게 가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얕게, 어떻게 보면 브로드하고 굉장히 교양 느낌으로 좀 간단하게 익힐 거예요. 그리고 복합 재료까지 한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이 재료들이 어떤 물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접목되는지 처음에 미리 이러한 물질들이 있구나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가게 될 거고, 그 이후에 가르치는 과목들이 조금 좀 더 원론적인 곳으로 넘어가요. 연력학, 정기적 성질, 광학적, 기계적 성질,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학술적인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앞에다 넣지 않고 뒤에다 넣은 이유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또 이러한 또 원론적인
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학술적인 이러한 것들을 접목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바꿔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찌됐건 이렇게 강의 하나하나별로 이렇게 연력학, 전기적 성질, 광학적 성질, 기계적 성질 이렇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가진 않되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물질에 대한 물성이 왜 이렇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의를 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제가 이제 교과서 한 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자료, 논문들도 이용하고 되게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분들에게 강의를 전달하는 거라 학생분들이 이제 조금 이걸 볼 때, 학생들이 이걸 볼 때 좀 제 수업에 많이 집중하시고 또 슬라이드에 집중하셔서 그 공부를 하시면 되고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뭐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시면 되고 어찌됐건 이번 9월에는 비대면 강의로 설정이 되어 갖고 학생분들께서 한 10월이 됐을 때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게 될 때 이때는 비대면 강의가 풀릴 수도 있지만 이번 한 달 동안은 비대면 강의로 할 거라 이렇게 이제 네, 녹음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3주 차랑 14주 차에는 어떻게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종합적으로 그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가 재료공학을 하지만 이제 반도체 물질, 고분자 물질, 탄소 재료 이렇게 공부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실생활에 가게 되면은 이 단순하게 반도체 물질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고분자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다 쓰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든 산업체에 가든 학교에 대학원을 가시든 기본적으로 이 물질을 다 쓰기 때문에 하나만 쓰는 곳은 별로 없어요. 반도체 회사에서도 고분자랑 탄소재로 많이 쓰고요. 복합재로 다 사용합니다. 다만 반도체 물질 쓰는 비중이 한 7, 80%고 뭐 고분자 5%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반도체만 알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13강하고 14강에서는 조금 회사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좀 복합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산업체에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수업을 2번 하고 기말고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비중이 40%고요. 네. 그래서 학생분한테 이제 어차피 오늘은 약간 오리엔테이션 느낌이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한번 투표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투표를 할게. 실시간 강의가 좋냐, 화요일 날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강의를 하는 게 좋냐, vs 차라리 제가 녹화를 올리게 되면 학생분들이 일주일 정도 뭐 편하실 때, 아침에 듣던 저녁에 듣던 편하실 때 듣고 그 여러분들이 수강한 그 내역이 남거든요, 기록에. 그래서 그걸로 제가 출석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겠죠. 애초부터 제가 녹화를 하게 되면 질의응답 같은 것도 이제 따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바로 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요. 학생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그 채팅으로 저한테 적어주시면은 제가 반영을 해가지고 다음 강의부터는 실시간 강의 또는 녹화 강의로 일단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5분인데 한 5분 정도 그 실시간 강의를 희망하시는지 녹화 강의를 강의하시는지 아래 저한테 개인 DM 이게 뭐지? 그치. 줌으로 그 남기셔도 되고 학생들 의견 주시면은 제가 반영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떤 강의를 희망하시는지. 네, 잠시만요. 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네. 그러면 잠시만. 예, 그래서 다음에 올릴 때는 제가 녹화 강의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자료 올렸다고 여러분들한테 어나운스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녹화 중인가? 네, 그걸 봐야 되니까.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신소재공학이라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개론적인 거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신소재공학이란 게 사실 역사가 되게 긴데 학문적으로 발전한 계기는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학공학과가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하고 3차 산업혁명 이때 먼저 오픈이 됐는데 이제 신소재공학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발전된 학문의 그 시기가 있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하고 냉전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 이제 러시아랑 미국이랑 냉전 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학문이 발전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애초부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는 기계공학과하고 화학공학과가 약간 주류를 이뤘다가 2차 세계대전하고 냉전 시대 때 이제 러시아랑 미국이랑 이제 기술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기술 싸움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막 우주 산업, 항공 산업 이런 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신소재공학과가 먼저 이제 신소재공학과가 그때 학술적으로 실제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소재공학의 그 학문의 뿌리는 이러한 그 1990년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실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그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 이제 철기 시대 그리고 지금은 철기 시대 위주로 계속 가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훨씬 많은 신소재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사실상 재료공학은 그 산업이랑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료공학을 이해하실 때 조금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단순히 이게 뭐 고분자가 신소재다, 뭐 반도체가 신소재다 이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저희가 이제 썼던 돌칼부터 시작해서 청동칼 그리고 주석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금속 그리고 심지어 나무죠. 나무도 신소재죠. 여기에 저희가 들어가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쓰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제로 그걸 지켜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물질들을 많이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 물질, 제가 임했던 이제 반도체 소재, 그리고 탄소 소재. 탄소 소재는 이제 어디다 쓰는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강의 때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탄소 소재 같은 것들도 있고 고분자 소재 그리고 이제 바이오 소재. 저희가 실제로 얘기하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약 같은 거 만들잖아요. 약이 체내에서 흡수되고 또 저희 인공심장 이런 것들도 다 신소재랑 관련이 돼 있어서 뭐 신체에 도움이 되는 물질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해주는 물질 이러한 것들도 다 재료공학의 일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신기한 거고 그냥 뭐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 누가 지금 영어 못 듣고 있나요? 아무튼 일단 저희가 이제 단순히 자연대가 아니라 공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재료공학이든 모든 공학 자체는 어, 대표적으로 네 가지 스텝을 통해서 모든 공학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프로세싱, 그러니까 원재료를 갖고 와야겠죠. 뭐 지하에서 뭐 석유를 캐내던 지하에서 뭐 금속을 캐내던 저희들이 이제 쓰는 뭐 핸드폰에 보면은 이제 뭐 알루미늄이 있고 플래티늄이 있고 다양한 금속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원재료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거를 캐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정제 작업을 하는 게 프로세싱이고 얘네들을 또 어떻게 저희들이 결정화를 시키고 어떻게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특정 그 재료의 구조를 갖게 되고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광학적 특성, 전기적 특성, 그리고 기계적 특성.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금속이 단단하잖아요. 근데 금속도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스트럭처랑 프로퍼티 그리고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 특정 금속의 뭐 전도성이 좋게 또는 단단하게 또는 고분자를 굉장히 단단하게 또는 물렁물렁하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그 다른 교수님들 3학년 수업이나 뭐 또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가공 같은 거를 저희들이 위주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주로 이거를 이제 프로퍼티까지는 원래 재료공학하고 화학공학과가 원래 했던 분야고 이런 퍼포먼스, 제품으로서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원래 기계공학과하고 전기공학과 사람들이 많이 했던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할군이 나뉜 거죠. 저희들은 프로세싱, 스트럭처, 프로퍼티 내주면은 기계공학과랑 전기공학과들이 이제 막 만들어서 퍼포먼스 내주는데 지금은 약간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제품도 만들고 제가 이제 삼성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 퍼포먼스까지 다 저희들이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크게 구분은 없지만 누군가 이제 우리들이 대화할 때 이제 재료공학과로서 가장 우리의 강점이 뭐냐 하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싱 스트럭처 프로퍼티를 내기 이제 트래킹하고 여기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심도 있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디바이스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직군에 가냐 따라 어떤 직군에 가느냐에 따라 많이 갈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래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프로세싱에 포함되는 요소들 4개, 스트럭처, 프로퍼티, 퍼포먼스에 각각 4개씩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재료공학에서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는 적어도 학부 수업에서는 이 12개고요. 이제 나머지 이 디바이스 퍼포먼스나 reliability, efficiency, service life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기계공학이나 전기과에서 하신다 생각하면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뜻이 있다면은 이쪽으로 가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재료공학하고 화학공학 학사랑 박사를 했지만 실제로 저희의 지식이 이런 디바이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기계공학하고 전기공학 박사들밖에 없는 곳에서 저희들이 화학적인 지식이나 좀 스트럭처, 프로퍼티, 프로세싱에 대한 지식들을 같이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반도체 소재랑 바이오 소재, 그리고 카본 물질, 그리고 폴리머 이러한 것들을 얘기한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폴리머, 반도체 소재, 뭐 바이오 머티리얼 이건 어떻게 보면 어느 목적에 맞는 목적 중 목적 이제 이거에 대한 분류는 목적 중심형 분류로 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인데 기본적으로 물질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메탈, 세라믹, 그리고 폴리머는 아무래도 좀 유기물 중심이고 메탈이나 세라믹은 이제 무기물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기화학을 들어가면 좀 더 메탈이나 세라믹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고분자를 배우게 되면 폴리머, 어떻게 보면 세 개의 물질을 다 배우고 이거를 저희들이 섞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메탈이랑 폴리머랑 같이 섞어서 쓸 때도 많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금속이라서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물질에 대한 한계, 세라믹이라서 물질에 대한 한계를 가질 수가 있고 폴리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단점과 장점을 상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컴포짓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컴포짓이라는 거는 이 메탈과 세라믹과 폴리머를 다 섞은 물질을 컴포짓 머테리얼, 컴포짓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combination of two or more different materials 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 수업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배우고 컴포짓 적용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미래과학기술 1, 2에서는 컴포짓 중심으로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어딜 가든 하나만 배우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탈, 세라믹, 폴리머, 컴포짓이라고 하면은 너무 머릿속에 잘 그려지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1, 2학년을 수강했기 때문에 대충 뭔지는 알겠지만 이제 메탈은 금속이고 말 그대로 세라믹은 이제 반도체 물질이나 글래스, 클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 계열 이제 또는 이제 옥사이드 계열이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폴리머 이제 유기물이죠. 컴포짓은 섞인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메탈, 세라믹, 폴리머는 각각의 고유 성질이 있어요. 메탈은 이제 컨덕티브하고 전기나 열을 굉장히 잘 통과시키고
굉장히 기계적인 성질이 강합니다. 메탈릭 본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라믹 같은 경우는 부도체예요. 일반적으로 부도체인데 반도체 소재로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슐레이팅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슐레이팅은 아니고 세마이 인슐레이티브 인슐레이티브 머테리얼 또는 세마이 컨덕티브 머테리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세라믹은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고 여기서는 인슐레이티브라 했지만 정확히는 어느 특정 힘을 가해주게 되면 얘들이 컨덕티브하게 변할 때도 있고 인슐레이팅하게 변할 때도 있어요. 무기화학에서 이건 많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폴리머 물질이 있는데 폴리머 물질은 기본적으로 유기물 기반으로 인슐레이티브한데 요새 아무래도 기술적인 이 사람들이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제 폴리머도 컨덕티브하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연구를 많이 해서 요새 컨덕팅 폴리머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휘어져요. 휘어지고 말랑말랑한 소재다 보니까 주로 플라스틱이나 뭐 충격흡수제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 요새 그 폴드3나 이제 그 요새 핸드폰 새로 나오잖아요. 제트 플립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막 휘어지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다 컨덕팅 폴리머 재질입니다. 컨덕팅 이제 고분자 소재인데 컨덕티브한 폴리머 재질이라서 얘네들이 저희들이 디스플레이 볼 때 얘네들이 어찌됐건 시그널을 다 감지를 하고 저희들이 보는 화면에 이런 다양한 색상이나 그림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재현하려면은 인슐레이티브 폴리머로서는 그 화면이 구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이런 엣지 스크린 이러한 것들이 다 컨덕팅 폴리머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폴리머들도 기존에는 인슐레이티브하고 세라믹도 기존에 인슐레이티브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신소재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재료 발전을 통해서 이 특정 세라믹과 폴리머가 이제 컨덕티브해지고 또 굉장히 다양한 성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물질로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폴리머가 컨덕티브 할 수 있는 특성을 갖냐 이런 것도 다 설명해 드릴게요. 컴포짓은 워낙 어떻게 성지냐에 따라서 물성과 전도성과 결합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컴포짓에 대해서는 성능이 되게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원론적인 걸 설명하자면은 기본적으로 데인시티 오브 머테리얼 측면에서는 금속이 웬만하면 제일 단단해요. 그리고 이제 세라믹이 그 다음으로 단단하고요. 주로 옥사이드 계열, 나이트라이드 계열이죠. 예시죠. 예시인데 이제 메탈은 금속이고 폴리머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프트하고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약한 물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애초부터 조밀조밀 밀집이 덴스하게 돼 있으면은 그만큼 충격 같은 거에 강하고 얘네들이 잘 안 이어지게 됩니다. 뭐 대충 머릿속에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음, 결국 이게 밀도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죠. 이걸 예시로 들면은 이제 결국에 정해진 사이즈 안에서 정해진 영역 안에서 얼마나 많은 원자들이 잘 closely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단단해지고 물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폴리머 같은 경우가 부드러운 이유는 얘네들이 그만큼 이 특정 영역 유니셀 안에 원자들이 그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아서 얘네들이 좀 더 소프트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결합에 의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몰레큘러 덴시티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컴포짓은 뭐 폴리머랑 비슷하고 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컴포짓은 좀 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컴포짓은 여러분들이 메탈하고 세라믹이랑 섞게 돼서 컴포짓을 만들게 되면 폴리머 같은 특성이 안 나오겠죠. 좀 더 세라믹이랑 메탈에 맞춰진 덴시티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컴포짓은 여러분들이 약간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혼합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스티프니스인데
스티프니스도 이제 메탈하고 세라믹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뭐 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폴리머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러한 그 얘네들이 이렇게 그 특정 강도를 갖게 되는 것도 원자의 결합 또는 이제 원자 배열 또는 원자의 밀도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아무래도 금속이 조금 더 세라믹보다는 단단하긴 하죠. 여기선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적어두긴 했는데 살짝 낮습니다. 그리고 스트렝스, 이제 충격을 가했을 때 똑같은 거죠. 이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메탈이 가장 강하고 세라믹이 그 다음이고 뭐 폴리머가 뭐 제일 약하긴 한데 이것 또한 결합하고 덴시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그 이제 프랙처 얘들이 얼마나 잘 쪼개지냐 이제 얘들이 이제 저희들이 충격을 가했을 때 얼마나 잘 쪼개지냐 이런 것들도 이제 메탈이 좀 더 강한 특성을 갖고 있고 세라믹 그리고 폴리머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 위에 세 개, 위에 네 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약간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트렌드를 따라가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메탈보다는 세라믹보다는 메탈이 조금 더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좀 충격에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이제 폴리머는 세라믹보다 아주 약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자 하면은 메탈보다 세라믹이 좀 더 좋고 세라믹보다는 폴리머가 훨씬 더 세라믹이 폴리머보다는 훨씬 더 강한 물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전기 전도도도 금속이 더 좋고요. 세라믹 폴리머 이제 세라믹 폴리머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얘기가 좀 나눠지는데 아까 제가 강도는 메탈이 제일 세다 했지만 이런 컨덕티비티 측면은 세 어, 그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세마이컨덕터가 이렇게 있고요. 세마이컨덕터도 그냥 세라믹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어떻게 보면 같이 교집합을 여기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지만 사실상 교집합으로 치는 게 맞고요. 세마이컨덕터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세라믹 물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탈이 당연히 컨덕티브하고 세라믹이랑 그 세마이컨덕터랑 비슷하고 폴리머가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전기 전도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폴리머가 가장 안 좋고 메탈이 가장 높고 항상 이게 높았으니까 이제 이 수치에 비하면 항상 높은 그 궤도에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이제 결국에 금속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굳이 우리가 폴리머랑 세라믹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적, 되게 많은 용도로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비행기를 예시로 들면은 비행기가 잘 날려면은 뭐 공기 저항도 있지만 공기 저항이야 이제 저희 물질에서 잘 다루진 않지만 어, 비행기 기준에서 비행기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벼워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많이 추워지잖아요. 온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전도가 낮아야 돼요. 열전도가 낮고 그리고 너무 얘네들이 어떻게든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단단하되 내구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금속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은 금속은 무거워요. 왜냐면 굉장히 얘들이 덴스하고 금속의 원자 번호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금속은 무겁고 열전도도도 되게 그 높죠. 전기 전도도 높지만 열 전도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가 추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서 따뜻하게 있으려면은 이러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뭐 금속은 내구성은 좋겠죠.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행기 소재에서도 단순히 금속을 쓰면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비행 소재들은 컴포짓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고 열전도도가 좋고 내구성이 좋은 컴포짓을 만들게 돼요. 단순히 금속을 쓰는 것도 아니고 세라믹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모두 상충하는 컴포짓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적재적소의 어플리케이션에 저희들이 접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신소재 기술이지만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반도체를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비행기 만들진 않지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금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막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반도체라고 해서 막 쓰는 것도 아니고요. 최대한 폴리머랑 이런 반도체 소재랑 세라믹 소재랑 금속 소재를 잘 활용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좀 더 실생활에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고분자 수업 들으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좀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나중에 가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약 16장 정도 했는데 그쵸. 한 10분만 더 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좀 빨리 가나?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고분자, 금속, 세라믹 이런 걸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정성에 대한 결정도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한테는 총 세 가지 상이 있습니다.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있죠. 근데 주로 화학공학과에서는 액체랑 기체 위주로 많이 다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신소재에서는 액체랑 고체 기준으로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음을 얼려요. 물이 결정화가 되면서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 결정성에 따라서 얘네들의 단단함이 결정되고 얘들의 물성이 또 되게 많이 달라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얼음을 엄청 냉동실에서 얼릴 수가 있고 마이너스 50도에서 올릴 수가 있고 마이너스 5도에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5도에서 올릴 때는 살얼음이 되고 50도에서 올릴 때는 아예 엄청 큰 얼음 덩어리가 된다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결정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게 결정도에 따라서 이 물질의 그 단단함과 심지어 전기 전도성도 변하고요. 모든 게 변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결합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체가 된다는 건 강하게 그냥 고체는 이제 결합이 잘 배열돼 있어서 그 결합 간에 이제 간격도 좁고 잘 홀딩되어 있는 상태고 액체는 이제 얘네들이 조금 분자 간에 분자 또는 분자 간에 결합도 끊어져 있고 어, 조금 약간 얘네들끼리의 이제 그 벤더르발스 인터랙션 이제 그런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에 의해서 약하게 결합해 있는 형태를 약간 액체라고 하는데 이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단어는 크리스탈린 페이즈랑 이걸 가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크리스탈린 페이즈랑 아모르퍼스 페이즈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크리스탈린 페이즈는 굉장히 결정도가 높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아모르퍼스 페이즈는 이제 얘네들이 결정을 잘 안 하고 주로 액체나 아니면은 세마이 리퀴드 형태 이런 주로 그래서 이제 아모포스 크리스탈 이제 고체랑 액체랑 같이 섞여 있는 걸 저희는
콜로이드 형태라고 해요. 형태. 그러면 콜로이드 형태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모르퍼스 페이즈라고 생각하시는 게 강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결정화가 잘 되고 아주 단단한 고체가 되면은 얘네들 크리스탈린 페이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전자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갖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제가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그 크리스탈린 페이즈에 저희들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 전자 결합의 배열의 구도에 따라서 그 빛을 반사를 시켜요. 튕겨내요. 엑스레이를 쏴주게 되면 얘들이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빛을 튕겨내는 성질도 갖게 돼서, 왜냐면 여러분들 액체에다 쏘게 되면 얘를 튕겨내는 리플렉팅 라이트보다 추가되거나 아니면 흡수되는 빛이 훨씬 많은데, 고체 상태를 이루게 되면 얘들이 빛이 튕겨져 나가면서 이제 특정 그 고체 결합의 형태를 그 시그널로 잡아주는 건데, 이걸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고 해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고체 물질을 얘네들이 실제로 결정도가 높다 낮다를 망치로 때려갖고 얘네들이 결정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약간 원시적인 방법이잖아요. 뭐 쪼개고 뭐 충격을 줌으로써 얘들의 결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수치적이지 않고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엑스레이 디프렉션, 얘들이 반사되는 굴절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디텍터에 입력을 시켜갖고 얘들 결정성을 디테일하게 보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 물질이 잘 결정화가 됐다 안 됐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크리스탈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픽 같은 게 잘 뚝뚝뚝뚝 보여요. 근데 아모포스 페이지는 엑스레이 찍어도 픽이 굉장히 둥구스름하게 잘 안 보이는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찌됐건 여기서 고체나 액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고체의 결정도는 엑스레이 디플렉션으로 대표적으로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얼마나 결합을 단단하게 잘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디프렉션이 이제 결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통해서 메탈이나 세라믹 같은 거는 아무래도 단단하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얘들이 패킹 덴시티, 얘들이 결합이 강하게 돼 있고 얘들이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얘들이 엑스레이 디프렉션으로 봤을 때 결정도가 잘 찍혀요. 엑스레이 디프렉션으로. 근데 이제 덴시티가 낮고 결합이 약한 폴리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사실상 엑스레이로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못 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폴리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정도가 낮은, 그러다 보니까 좀 물렁물렁하고 딱딱하지 않고 뭐 이러한 물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가끔씩은 얘네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콜로이드 형태나 액체 형태로 그 약간 좀 액상 형태로도 많이 있고, 고체 폴리머더라도 일반적으로 세라믹이나 메탈보다 훨씬 더 결정도가 낮기 때문에 엑스라이드로는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고체의 결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단단함과 물성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제가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왜 물성에서 차이가 나는지 좀 더 원소랑 결합 관점으로 한 15분 쉬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5분만 좀 쉬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아래에 적어두시면은 제가 피드백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쉴게요. 녹화 다시 재개하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안에 이제 결정과 비결정이라는 개념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스탈린 페이지는 이제 결정도가 높은 물질, 대표적으로 메탈하고 이제 세라믹 종류들이 일반적으로 그 크리스탈린 페이지라고 주로 얘기하고, 아몰포스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폴리머나 다른 유기물, 단분자 또는 이중분자 이런 것들을 아몰포스 페이지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금속 같은 경우나 세라믹들도 아몰포스 페이지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금속이나 세라믹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다 결정화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아몰포스 페이즈를 가지는 세라믹하고 금속은 웬만하면 안 쓰고 그렇게 만들기도 어려워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다 결정화가,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상온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 298켈빈이죠. 상온은 298켈빈이고 상압은 1atm 또는 뭐 760토르. 이러한 기준에서 이제 세라믹이랑 메탈은 크리스탈린 페이지를 갖게 되고, 액체나 폴리머 같은 경우는 아모포스 페이지를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물성들이 왜 정해지느냐, 왜 폴리머는 아모포스한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물론 크리스탈린 폴리머도 만들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왜 세라믹이나 메탈은 아모포스한 페이지가 많은가,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얘네들을 결합하는 방식이 처음에 다르더라. 이제 아이오닉 본딩,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 본딩이고, 저희들이 주로 말하는 유기물 본딩은 코밸런트 본딩이고, 뭐 하이드로젠 본딩도 있고, 하이드로젠 본딩은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메탈릭 본딩이 있고. 근데 얘네들의, 물론 코밸런트 반응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공유 결합으로서, 전자와 전자의 공유 결합으로서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메탈릭 본딩은 이제 얘네들이 금속과 금속 결합이기 때문에 되게 그 결합의 길이가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어진 그 유니셀이라는 영역 안에서 굉장히 잘 밀집되도록 이러한 원자 배치 같은 게 일어나요. 메탈릭 본딩이.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특정 영역 안에 밀집되어 있는 본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탈릭 본딩일 때는 굉장히 덴스하고 어떻게 보면은 끈끈한 그런 결합을 갖는 반면에, 아이오닉 본딩이나 코밸런트 본딩은 상대적으로 뭐 어떤 원자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원자가 굉장히 길어지고 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코밸런트 본딩은 약간 그 원소에 따라 변수가 많고, 메탈릭 본딩은 웬만하면은 금속들끼리 잘 붙어 있는 상태고, 아이오닉 본딩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끼리 이제 붙어 있는 형태로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코밸런트나 메탈릭 본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결합을 하면서 얘네들이 가까이 결합을 한다, 멀리 결합을 한다,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비탈인데 얘네들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들이 결합을 할 때 어트랙션이 일어나는데, 또 이제 또 반발력, 어트랙션이랑 리플전이랑 같이 공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트랙션만 있으면은 사실상 외부의 에너지에도 깨지지가 않는데,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결합이 파괴되고 그러지가 않는데, 얘들이 주로 결합을 할 때 어트랙션이랑 리플전이랑 같이 존재하게 되고, 어트랙션이 상대적으로 리플전 포스보다 클 때 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수치화시키거나 그 정형화시키는 모델이 이제 오비탈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비탈 모델은 S 오비탈, P 오비탈, 뭐 D 오비탈, F 오비탈 이렇게 있겠지만, 각각의 오비탈이 갖는 그
그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죠. 다 일반화학에서 배웠으니까 굳이 깊게는 안 갈게요. 근데 예를 들면 컨피규레이션에서 이제 뭐 4S2 뭐 3 뭐 P 6 뭐 이런 식으로 쭈르륵 가잖아요. 3D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러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의 기반으로 저희들이 오비탈들을 그리게 되고 이 오비탈들의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얘네들의 그 결합이 어느 정도 얼마나 강하게 존재하고 얘네들이 얼마나 어, 전자 배치가 결합이나 물질 안에 물질 내부에 전자 배치를 유추해 가지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강하게 존재하는 결합이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약하게 존재하는 결합이다 이러한 것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속 단순하게 세라믹, 폴리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다양하게 컴포짓 처리를 얘네들이 이것저것 섞게 되면은 이 전자 배치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럼 어쩔 컴포짓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메탈릭 본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메탈릭 본딩, 코밸런트 본딩, 아이오닉 본딩 다 갖고 있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코밸런트 본딩에다가 뭐 아이오닉 본딩 추가해가지고 또 결합을 바꾸다 보면은 여기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또는 오비탈들의 이제 간섭이 이루어지면서 이 결합의 세기 플러스 결합의 세기가 바뀐다는 건 이제 얘들 결합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겠죠. 에너지의 변화. 이제 물질의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이 수업 자료는 없네.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서 물성 기계적 물성, 기계, 광학, 전기 이런 것들이 다 나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어차피 금속이 제일 컨덕티브하고 뭐 당연히 에너지도 제일 낮고 뭐 에너지 갭도 제일 작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왜 형성이 되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얘들이 갖고 있는 결합의 종류 그리고 그 종류에 따른 오비탈들의 형성되는 그 패턴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소재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왜 금속이 단단해? 왜 폴리머는 물렁물렁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간접적으로나마 시야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이 두 가지 툴들이 존재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 소재 같은 게 결정이 되고 이렇게 일렉트론의 배치의 기준에 따라서 컨덕터, 금속이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인슐레이터, 폴리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위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에너지 위치에 따라서 얘가 이제 메탈이 되는 거고 메탈이 되는 거고 여기 중간에 세라믹 또는 반도체가 세라믹 계열이니까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폴리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적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누군가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은 카본 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폴리머 같은 경우도 이 에너지 그 컨덕션이랑 밸런스 갭을 줄이면은 얘네들도 메탈릭하게 컨덕티브하게 변할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유기물을 밀도 있게 집어 넣어 갖고 얘네들을 최대한 메탈릭하게 변환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데 주로 폴리머에서 저희가 어찌됐건 결합 같은 거를 좀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컴포짓 형태로 만들면서. 근데 폴리머에서 메탈 형태로
결합을 바꿔서 또 오비탈을 변형시켜 갖고 메탈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요? 하면 이론적으로는 되죠.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폴리머에서 바로 메탈의 특성을 갖는 건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좀 세라믹형으로 어느 정도 성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완벽한 세라믹이 되기 힘들고, 왜냐면 얘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의 물질의 그 원소적인 특성 및 결합의 특성 때문에 폴리머가 바로 이제 메탈과 같은 이러한 구조를 갖긴 힘들고, 그 오비탈 구조를 가질 수는 없고, 이제 거의 반 세라믹보다 조금 안 좋은, 하지만 살짝 컨덕티브한 이러한 형태는 가질 수 있고, 세라믹도 마찬가지예요. 세라믹도 그 오비탈 처리를 통해서 메탈릭하게 바꿀 수는 있는데, 완벽한 메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 좋은 성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술적인 한계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결정짓는 거는 원자의 배열 그리고 오비탈의 배치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거고요.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바이오 머테리얼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약, 저희가 먹는 뭐 드러그, 이제 뭐 감기약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인공혈관, 뭐 심장, 장기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세라믹 계열로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바이오 머테리얼이죠. 이제 인공혈관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몸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쉽게 분해되거나 쉽게 파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있으면서 또 신체랑 반응성이 없고, 그런 것들은 이제 세라믹 계열로 많이 하고요. 이제 주로 저희 체내에 흡수돼서 액상 또는 이제 흡수되는 재질은 이제 주로 바이오 머테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유기물 베이스, 꼭 고분자가 아니어도 고분자 약은 없죠. 근데 이제 그 주로 유기물 기반의 단분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 바이오 머테리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혈관 장기 같은 경우는 세라믹 많이 쓰는데, 그럼 왜 메탈을 안 쓰느냐? 메탈은 체내에 흡수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신체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철분이나 뭐 세슘, 여러분들 비타민제 먹으면 거기 금속들이 들어있잖아요. 얘네들이 체내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세라믹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반응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 반응성, 내화학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반응을 잘 안 하고,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체내에 이제 피나 저희 산소 이런 것들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체내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이오 머테리얼에서는 유기물 또는 세라믹 계열을 많이 씁니다. 반대로 반도체에서는 세라믹 계열을 많이 쓰죠. 폴리머도 쓰긴 하는데 많이 안 쓰고요. 이제 세라믹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머테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 컴포짓 머테리얼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반도체 물질 플러스 금속 물질 또는 고분자 물질, 세라믹, 뭐 이러한 식으로 잘 융화시켜 갖고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물질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성 고분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전도성 고분자는 전도성이 없지만,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컴포짓 처리를 하거나 어느 특정 처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 이제 굉장히 단단해지고 전도성도 갖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 물질이 가능한데, 그래도 이제 단단함이나 전도성은 금속보다는 안 좋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플렉서블이나 좀 유연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면은 이러한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전도성을 원한다면 이렇게 전도성 고분자 같은 걸 써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제품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갖고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런 것들이죠.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뭐 폴드나 뭐 Z 플립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뭐 인공 뭐 예를 들면은 뭐 옷에 섬유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뭐 인공 피부 이런 인공 피부 그래 인공 피부가 좋겠다. 이러한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유기물 기반이지만 어, 인공 피부고 인공 칩 이런 몸에 이제 박을 수 있는 칩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이브리드 머테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나노 머테리얼을 분류할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을 잘게 잘게 쪼갤 수가 있고 큼지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 이런 것들 겉에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이즈, 센티미터 스케일, 미터 스케일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지만 이제 저희가 주로 볼 거는 원자 기준에서 보고 파티클 기준에서 보다 보니까 나노물질 기준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나노물질은 기본적으로 100나노 아래에 있는 물질 전체를 나노물질을 하고요. 물질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카본 소재, 그래핀 소재, 뭐, 뭐 퀀텀 닷 소재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막 해상도 있잖아요. 막 10만 화소, 100만 화소, 막 카메라 보면 막 1000만 화소 이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다 나노물질들이 되게 촘촘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각 이런 패턴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형체 이렇게 패턴을 해서 물질들을 삽입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삽입하는 물질이 나노물질이고 그 나노물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해상도나 어, 이런 미시적인 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노물질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제 수업에서는 좀 나노물질 베이스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나노물질에서 결국 확장되면 이제 여기서 확장되면 그냥 물질에서 확장되면 제품. 물론 중간에 조립 단계가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물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당연히 나노물질 기준으로 모든 걸 파악해야 되고요. 나노물질에서 좀 거시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제품이 되기 때문에 나노물질 위주로 많이 설명해 드릴 거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산업체가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뭐 외국계 기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배울 소재들이나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소재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LG화학이나 뭐 삼성전자, 자동차 회사 또는 뭐 한화 이러한 제조업 기반 회사들이 다 이러한 화학적인 재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라믹적인 폴리머적인 어 메탈 이러한 또는 컴포짓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산업체를 현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좀 단순히 폴리머 수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금속하고 세라믹이랑 같이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최대한 어찌됐건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수업 자체에서 깊이를 그렇게 많이 논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어느 정도 컨셉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찌됐건 뭐 뒤에 한 10장 더 있는데 이건 좀 빠르게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찌됐건 이걸 왜 우리가 재료공학을 하냐? 재료공학을 하는 이유는 값싸고 질 좋은 소재, 목적에 맞는 질 좋은 소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고 효율적이란 게 이제 뭐 특성이 좋고 잘 휘어지고 전도도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왜 여기서 미래기술이란 개념이 도입됐냐면은 미래기술이란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결국에 지금 모든 금속이나 금속 또는 세라믹 기반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메탈 원소를 기반으로 해요. 메탈 원소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 메탈은 기본적으로 지하 자원이에요. 지하 자원이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확실히 금속하고 세라믹에 많이 의존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한정적인 자원이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단순히 목적에 맞고 싸고 질 좋은 소재를 만들면서도 금속 세라믹이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금속과 세라믹을 사용을 줄이고 금속과 세라믹의 성능을 내는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여기에 고분자 또는 유기물 이런 것들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하세요. 사실 저희가 고분자 공학과라고 할 정도로 고분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금속하고 세라믹들이 어느 정도 레벨에 봉착했을 때 얘네들의 대체할 물질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분자 유기물로만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그 목적성을 갖기가 힘들다 보니까 전도성이든 그 단단함이든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물질이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컴포짓 똑같은 얘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이브리드 또는 컴포짓 물질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왜 미래 소재를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더 가벼우면 좋고 더 값싸면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오를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오를 것이기에 어찌됐건 우리는 대체 자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예시로 뭐 비유를 하자면은 음식이랑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뭐 저희가 뭐 대체 식량 이런 거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체 소재를 계속 찾아야 돼요. 어찌됐건 저희는 뭐 IT 시대인데 뭐 금속하고 세라믹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거에 어, 대응하는 좋은 그 하이브리드 또는 컴포짓 물질 또는 고분자나 유기물을 찾는다면은 그거야말로 되게 좋은 연구가 될 거고 노벨상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이제 결정성이란 걸 많이 뭔가 성능에 있어서 결정성이란 걸 되게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뭐 대충 뭐, 네, 이건 이전에 무기화학에서 좀 했던 수업들 좀 짜집기 해서 갖고 온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화학 구조를 볼 때 특히 유기화학에서는 루이스 구조로 많이 얘기를 해요. 루이스 구조 이제 2D 구조죠. 2D 구조. 얘들이 코밸런트 번딩을 하고 있고 이제 루이스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전제에 깔리는 거는 그리고 2D 이미지. 2D 이미지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물질을 보게 되면은 루이스 구조로 돼 있기보다는 루이스 구조가 결국에 이 세상에는 2D 물질은 카본 물질은 2D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물질은 2D 물질이 아닙니다. 다 3D 구조로 돼 있고요. 이렇게 3D 구조로 돼 있고 얘네들을 액체나 기체 상태일 때는 이렇게 3D 구조로 이렇게 3D 단분자 상태로 나타내게 되면 얘들이 결정을 이루게 되면은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크리스탈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A는 루이스 구조고 B는 실제 크리스탈 구조예요. 얘들이 고체 그 망가니즘 옥사이드는 실제로 A처럼 생긴 게 아니라 B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3D 구조고 결정화됐을 때의 3D 구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아요. 심지어 폴리머도 이렇게 3D 구조로 되어 있고 얘네들도 특정 이렇게 상자 내에서 이러한 다양한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상자라 얘기했는데 이 상자가 뭐냐? 이 상자를 기본적으로 저희는 유니셀이라고 합니다. 유니셀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써요. 모든 크리스탈에는
그 유니셀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갖고 움직이게 되는데 예, 유니셀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단위를 갖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유니셀들이 다 여러 개 모이잖아요. 유니셀들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 이게 크리스탈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스탈이 아몰퍼스한 크리스탈이 있고 크리스탈린, 그러니까 결정화된 크리스탈, 그리고 아모포스 크리스탈이 있는데 아몰포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결정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애들을 보고 아모포스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유니셀들이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정육각면체의 유니셀들이 이 상자가 잘 배열돼서 주르륵 이루어지면은 저희는 이거를 크리스탈린 페이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주 잘 배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크리스탈린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유니셀들이 흩어져 있거나 또는 이렇게 휘트러져서 제대로 얘들이 연결이 안 되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저희는 아모포스 또는 폴리크리스탈. 그러니까 폴리크리스탈 이제 크리스탈 상태가 가장 결정도가 높은 상태고, 뭐 스펠링은 뭐 일단 좀 오타가 있을 수 있지만 다 알아들으실 테니까, 크리스탈 상태가 가장 결정질이 좋은 상태고, 폴리크리스탈 상태가 약간 이런 유니셀들이 어느 정도 깨져 있는 거, 그리고 아예 막 이제 애초부터 유니셀들이 따로따로 놀고 유니셀들조차도 굉장히 퀄리티가 안 좋은 거를 아몰포스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탈 상태일 때는 굉장히 결정도가 좋고 이제 일반적으로 금속이나 세라믹에서 많이 발견되고, 폴리크리스탈은 이제 여러분들의 분류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은 메탈은 메탈이고 크리스탈 상태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하시면 좋고, 저도 이제 제가 어찌됐건 뭐 제 시험을 보신 분들도 여기 있으시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외우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컨셉을 학생분들이 되게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컨셉 문제들을 되게 많이 내요. 애초부터 계산 문제는 안 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이런 것들을 대충 어느 정도 컨셉이라도 잘 잡고 다음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세라믹, 이제 크리스탈은 메탈하고 세라믹 계열이 많고요. 폴리크리스탈은 세라믹이나 폴리머, 아모포스는 이제 폴리머가 많죠. 폴리머가 많아요. 이제 저희가 세라믹인데 아모포스하게 만드는 것들도 시도하긴 하는데 애초부터 얘는 거의 이렇게 안 만들고요. 폴리크리스탈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라믹은 약간 웬만하면 폴리크리스탈 아니면 크리스탈린 페이지 만듭니다. 아모포스로는 만드는 케이스가 거의 1%, 2%?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컨셉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듣고 계신다면 이제 잘 메모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스탈린은 잘 배치되어 있는 거 상태고, 아모포스는 이렇게 뭔가 결합이 좀 불규칙적이거나 좀 끊겨 있는 상태. 얘네들을 이제 누군가는 이제 폴리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아모포스랑 폴리크리스탈이랑 정확히 기준이 뭐냐? 이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거는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액체를 보고 폴리크리스탈이라 얘기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고체에서도 아몰포스한 고체가 있고 폴리크리스탈 고체가 있고 크리스탈린 고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메탈, 세라믹, 폴리머 이렇게 딱 놔두고 상압에서 얘네들 크리스탈린인지 폴리크리스탈인지 아모포스 페이지인지 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매칭을 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크리스탈
메탈은 크리스탈 상이고 폴리크리스탈은 세라믹 상이고 폴리머는 아모포스한 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엑사이드를 통해서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통해서 결정도를 판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게 크리스탈상은 굉장히 엑사이드의 관측이 잘 되고 폴리크리스탈은 잘 안 돼요. 그 되게 시그널이 약하게 뜨고 아모포스 페이지는 아예 안 뜨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나타내고 이제 뭐 아까 설명했지만 유니셀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잘 배치되어 있으면 크리스탈린 페이즈, 조금 떨어져 있으면 폴리크리스탈, 그리고 배열이 깨져 있고 막 나가게 되면 아모포스한 상이다. 그래서 조금 이게 되게 학생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 주로 일반적으로 아모포스상은 액체 또는 고체고 또는 콜로이드, 그리고 폴리크리스탈은 일반적으로 고체고요. 고체. 액체라고 보긴 그렇고 콜로이드 또는 고체, 그리고 크리스탈상은 고체. 이 기준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유니셀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유니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네모난 상자, 이 육각형 하나를 이제 저희는 유니셀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러한 유니셀들이 이어져 있는 걸 스페이스 레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티스 스트럭처, 레티스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레티스는 이러한 그 유니셀들이 존재하는 이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레티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리스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레티스랑 베이시스. 베이시스는 이제 원소고요. 원자들이고요. 원자들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레티스는 형태. 얘네들이 망간이랑 옥시즌이랑 되면 이러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레티스고 이 망간이랑 옥시즌 이런 것들은 하나의 베이시스가 돼요. 베이시스가 돼서 얘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크리스탈이 형성되게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러한 베이시스가 약간 그 원소들이고 레티스가 얘들이 이제 그 특정 각도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랑 그 오더를 가지고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를 레티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크리스탈을 얘기할 때는 유니셀 기준으로 얘기하고 유니셀을 기준으로 베이스랑 레티스를 얘기할 수 있고 그 기준으로 이게 유니셀을 얘기하고 그리고 유니셀이 더 확장돼서 얘들 크리스탈린 페이지인지 아모포스 페이지인지 폴리크리스탈린 페이지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베이스가 있으면 레티스가 있대. 베이스랑 레티스랑 같이 존재해야 된다 했잖아요. 레티스는 이렇게 어느 원자를 가지냐에 따라서 적육각형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약간 찌그러진 테트라고날 구조, 올소롬빅 아니면 뭐 트라이클리닉, 모노클로닉 다양한 형태로 돼요. 헥사고날도 있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특정 케이스에서 헥사고날 케이스를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이런 다양한 구조로 되냐면은 결국에 원소랑 얘네들이 결합하는 종류에 따라서 금속이면 메탈릭 본딩을 할 거고 세라믹이면은 뭐 아이오닉 본딩 또는 뭐 메탈릭 본딩은 안 하겠지만 이제 코밸런트 본딩 이런 걸 할 거고 얘네들이 이제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그 유니셀들이 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가장 이상적인 건 큐빅 상태의 유니셀이 가장 좋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원소를 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뭐 길어질 때도 있고 Y축으로 길어지고 X축으로 가까워지고 또 반대로 얘들이 또 뒤틀리는 원소의 배치에 따라서 뒤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이제 루타일상 이런 것들은 루타일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거의 테트라고널 형태로 많이 존재하는데 이제 뭐 그치, 여기까지는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루타일, 브루클린, 아나타제, 뭐 월자이트, 징크블렌드 여기까지는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질을 봤을 때 얘들이 이제 타이타늄 옥사이드라는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인데 얘네들이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루타일상 TiO2가 될 수도 있고 브루클라이트, 아나타제상 TiO2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될 수가 있어요. 물질하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왜 얘네들은 같은 원소랑 같은 결합을 갖고 있는데 왜 다른 유니셀 구조를 갖고 있냐 하면 얘들이 왜 루타일 TiO2 루타일 저희들이 인터넷에 치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지만 TiO2가 루타일 TiO2도 있고 브루클라이트 TiO2가 있고 아나타제 TiO2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TiO2들이 존재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또 루이스 구조로 봤을 때는 그냥 TiO2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왜 또 여기서 세 개로 나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얘들이 저희들이 세라믹을 만들 때 합성을 하잖아요. 합성 온도, 압력 뭐야 이거? 압력 그리고 반응물들 어떠한 저희들이 전구체를 쓰냐 어떠한 리액탄트를 쓰냐에 따라서도 이러한 상이 많이 바뀌어요. 왜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TiO2로 처음부터 TiO2가 아니잖아요. 뭐 TI 어떤 특정 반응물이 갖고 있는 케미스트리가 있고 얘들이 어떤 열을 가했을 때 이 결합의 정도랑 이 결합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각도 이런 것들이 다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나타제가 되고 브루클라이트가 되고 이제 루타일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거는 그럼 TiO2 뭐 아나타제가 좋냐 루타일이 좋냐 브루클라이트가 좋냐 라고 질문 같은 TiO2라도 어떤 게 좋냐 하면은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나타제가 이렇게 유니셀 안에 굉장히 많이 포집돼 있어요. TI랑 옥시즌이랑 굉장히 밀도 있게 포집돼 있잖아요. 이러한 아나타제상 이렇게 밀도 있게 포집된 상들이 일반적으로 전도성 또는 단단함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메탈 얘기했지만 메탈 같은 게 이제 덴시티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라믹이나 폴리머 같은 경우도 이 유니셀에 얼마나 얘들이 밀도 있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결정도 플러스 얘네들이 결정도 또는 얘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물성이 같은 TiO2에서도 루탈상이냐 브루클라이트상이냐 아나타제상이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유니셀 구조를 보고 얘들의 물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셀에 폴리머 두 개를 딱 놔요. 폴리머 두 개를 놓고 어떤 게 뭐 폴리머 A란 폴리머가 있고 B란 폴리머가 있고 유니셀을 주면은 B란 폴리머가 있는데 A가 훨씬 그 유니셀에 존재하는 아톰 개수도 많고 조금 컨덕티브 할 수 있는 요소들 뭐 롬페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A가 상대적으로 컨덕티브한 폴리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뭐 유연 특성, 플렉서빌리티 이런 것들은 좀 안 좋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적 성질이나 그런 전도체로서는 훨씬 더 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아나타제상 이제 모든 물질이 아나타제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 락솔트, 징크 블렌드, 월자이트는 이제 징콕사이드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상으로 존재하는데 이제 각각의 물질을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합성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컨셉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게 TiO2를 그냥 만들어 달라 해서 TiO2를 저희는 그냥 만들지 않고 회사에서도 TiO2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정확히 어느 상이고 어느 전도성을 갖고 어떠한 심지어 불순물 왜냐면 저희들이 TiO2를 만들어 달라 할 때 얘네들이 TiO2 온전히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어느 특정한 불순물이 첨가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전도성, 물성
광학적 성질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그거의 가장 최소한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이제 크리스탈과 유니셀이다. 어차피 이러한 물질 같은 경우는 저희 결정학 수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따로 물어보고 하진 않겠지만 왜 이런 건지. 그리고 이제 티어2 같은 경우도 저희 인생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제가 티어2 예시로 들었는데 티어2가 실생활에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어2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배터리에도 쓰이고 심지어 약물에도 쓰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세라믹이라고 하면 뭐 어차피 뭐 어디 쓰냐 하겠지만 뭐 태양광, 반도체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심지어 여러분들 선크림 요새 지금은 안 바르시겠지만 여름에 선크림 바르시잖아요. 선크림 뒤에 보면은 뭐 이산화티타늄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티어2나 실리콘 옥사이드는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또는 징크 옥사이드. 이러한 것들 선크림 뒤에 보면은 많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선크림 재료로 쓰고 얘네들의 빛을 자외선 차단 역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처리를 저희들이 세라믹을 만들어서 뭐 아나타제 상이든 모르타일 상이든 아나타제는 좀 비싸겠죠. 이러한 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선크림에 실제로 쓰고 있고 여러분들 뭐 선글라스 이런 데도 코팅제로서 실제로 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갑자기 세라믹 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러한 세라믹은 어차피 두 개만 하고 말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크리스탈 구조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가야지 이 위에서 말한 아주 기초적인 물성에 관한 것들 이 물질은 왜 유전성 특성이 뛰어난가 왜 단단한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누군가에게는 금속은 금속일 뿐이잖아요. 사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전공자로서 이거를 받아들일 때 왜 금속이 딱딱하고 왜 고분자가 물렁물렁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의 100명, 심지어 재료공학을 한 사람도 100명 중에 한 절반은 대답 못할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그래도 좀 실생활에 좀 여러분들이 지식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컨셉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거의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닛셀들이 있고 유닛셀들이 뭉쳐서 나노파티클들 이제 하나의 크리스탈이 형성하게 되는데 크리스탈 이제 혹시 어찌됐건 지금 수업은 좀 아무튼 수업 혹시 더 길게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약 늘리는 건 어렵지 않아서 이제 유닛셀에서 들어가면 이제 크리스탈이 됐어요. 크리스탈이 뭉쳐지면 그러니까 유니셀의 집합체가 크리스탈이잖아요. 물론 크리스탈이 아모포스하냐 폴리크리스탈이냐 크리스탈린이냐는 이제 뭐 케바케지만 이제 크리스탈이 됐잖아요. 이제 크리스탈이 뭉치게 되면 나노파티클로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100 나노 아래에 있는 애들이 하고 얘네들이 이제 매크로파티클 매크로파티클 얘네들은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이죠. 이제 유니셀이 이제 피코미터 스케일, 앵스트롬 스케일. 원자가 이제 앵스트롬이니까 0.1 나노죠. 0.1 나노 수준이면 크리스탈은 일반적으로 일단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뭐 나노미터 스케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퓨 나노미터 한 2, 3 나노 또는 뭐 5 나노 굉장히 작고요. 나노 파티클 경우에는 한 100 나노 아래, 수십 나노 또는 수백 나노 이런 것들을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고 얘들이 뭉치면은 매크로 파티클이 되는데 수 마이크로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눈으로 매크로 파티클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약간
가루 같은 거. 근데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나노파티클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제 미세먼지가 20 마이크로 아래를 미세먼지라고 하는 걸로 아는데, 얘들도 이제 나노파티클 계열이나 매크로파티클 계열에 뭐 속하겠죠. 100나노대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매크로파티클이 되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밀리미터나 또는 센티미터 또는 미터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되는 거고,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벌크 머테리얼. 그러니까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통소재, 통소재. 그러니까 웬만하면 벌크 머테리얼이라고 해요. 왜냐면 통소재라 하면 사실 웬만하면 잘 약간 어색한 단어긴 해서 통소재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벌크 머테리얼을 잘 제작을 하면은 뭐 여기에 이제 증착, 조립 등등 있겠죠. 이러면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 스케일 매크로 파티클까지 설명은 많이 안 하겠지만 아마 유니셀하고 크리스탈하고 나노 파티클 관점에서 한 80%를 다룰 거고요. 80%를 다룰 거고 매크로 파티클에서 한 10%, 그리고 제품 조립하는 방법까지 뭐 제품 여기 이거 다 포함해서 한 3, 40% 2, 30% 다루고 여기서 한 7, 80% 다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소재들이 어떻게 쓰여졌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갖는다 생각하면 돼요. 원론적으로 가면 얼마든지 원론적으로 갈 수 있는데 애초부터 이 수업 자체가 워낙 포괄적인 물질들을 다루고 있고 또 물질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듣다가 너무 약간 자세하게 안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업 저도 이제 저번 학기에 처음 임용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원리가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거는 제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저번에도 비대면 강의였고 이번에도 비대면 강의인지라 그런 상황적인 한계가 있고 저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 이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전 감사하게 반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이 빠르다, 뭐 영어 쓰지 마라,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뭐 한국말로 해달라. 물론 한국말로 하고 있지만 이 글 같은 것들을 한국말로 해줘라. 이런 것들도 다 일단은 듣고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목소리를 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제 학생분들이 질문하시더라도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좀 이게 막 피해가고 그런 것들은 1도 없고요. 당연히 그런 기준에서 하게 되면 저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강의 변경이 뭐 이번 주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더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 혹여나 잘 안 맞다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봐도 되고요. 네. 일단 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녹화한 거는 제가 오늘 점심 전까지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